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실패작이었다. 아버지는 판사였고 어머니는 변호사였다. 동생은 나보다 3살 어렸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해 지금은 판사로 일하고 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법조인 집안이었다. 할아버지도 판사였고 외할아버지는 검사였다. 명절만 되면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집안은 법복 입는 게 전통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갔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건 자랑이자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나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는 굴레였다. 나는 그 굴레를 벗어던질 수 없었다. 아니, 처음부터 그 안에 끼지도 못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70점을 받았다. 나는 그게 그렇게 나쁜 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에서 중간은 됐으니까.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험지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벌써 눈앞에 아른거렸다. 70점? 어머니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다. 그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다. 민준아, 엄마가 뭐라고 했지? 받아쓰기는 기본이라고 했잖아. 100점 맞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래도 반에서 중간은. 중간? 중간이면 뭐해? 우리 집안에서 중간이면 꼴찌나 마찬가지야. 그때 마침 아버지가 퇴근하셨다. 어머니는 시험지를 아버지에게 건네셨고 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잠깐 훑어보시더니 나를 보셨다. 민준이 아빠가 실망스럽구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망. 그 단어는 내 어린 시절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항상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존재였다. 형은 바보야? 동생 민재가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었다. 당시 민재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받아쓰기는 물론이고 구구단도 벌써 다 외운 상태였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민재를 영재반에 추천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식사 자리는 민재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정말 우리 집안 핏줄이 확실해.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다. 역시 머리는 유전인가 봐요. 어머니도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밥만 빨리 먹고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민재는 전국 수학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과학경시 대회에서도 입상했다. 거실 벽면에는 민재의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나도 상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서 집에 가져갔다. 엄마, 나 상장 받았어. 그래, 뭔데? 백일장에서 장려상이야. 어머니는 상장을 대충 보시더니 서랍 속에 넣으셨다. 장려상? 1등도 아니고 뭐 그래도 받은 거니까 잘했네. 그 상장은 벽에 걸리지 못했다. 서랍 속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가 결국 어느 날 사라졌다. 어머니가 정리하면서 버리신 것 같았다. 명절이 가장 싫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온 집안 친척들이 큰 집에 모였다. 큰아버지도 변호사였고 작은아버지는 로스쿨 교수였다. 사촌들도 하나같이 공부를 잘했다. 명문대를 다니거나 이미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촌들 사이에서 나는 항상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재는 정말 똑똑하다면서?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겠네. 큰어머니가 민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준이는? 누군가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다. 민준이는 그냥 평범하게 크고 있어요. 평범하게.
그 말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었다. 평범하다는 건 곧 실패했다는 뜻이었다. 아, 그래도 괜찮지 뭐. 다 똑똑하면 경쟁만 치열하잖아. 큰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동정처럼 느껴졌다. 그해 추석, 나는 큰 집에 가지 못했다. 민준아, 너 이번엔 집에 있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왜요? 나도 가고 싶은데. 큰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쉬어. 동생은 가잖아요. 민재는 친척들이 보고 싶어 하시거든. 너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할 거야. 나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았다. 나 같은 아이를 데려가면 창피하다는 거였다. 공부도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아들을 자랑할 수도 없으니까 아예 안 데려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그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는 먹다 남은 송편 몇 개가 쟁반에 놓여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왜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난 걸까? 왜 나는 똑똑하게 태어나지 못한 걸까? 왜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고등학교 시절은 더 견디기 힘들었다. 민재는 전국 단위 영재학교에 합격했고 나는 지역의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민재의 입학식에는 둘 다 참석하셨지만 내 입학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으셨다. 민준아, 미안한데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엄마도 오늘 변론 준비해야 해서 알아서 잘 다녀와. 나는 혼자 입학식에 갔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환하게 웃으며 즐거운 표정이었다. 나는 교문 앞에서 혼자 셀카를 찍었다. 그 사진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을 하는 날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민준아, 너 요즘 성적 보니까 지방 4년제 대학 정도는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어떤 학과 생각하고 있어? 저는 문학이나 철학 쪽에 관심이 있어요. 문학? 철학?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그런 건 취미로 하는 거지. 전공으로 하면 나중에 취직이 어렵잖아.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 부모님은 별로 관심 없으세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집안이 법조인 집안이라면서 너도 법대 생각은 안 해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쪽으로는 재능이 없어요. 그럼 경영학과는? 요즘은 경영학과 나와도 괜찮은 직장 많이 가던데. 결국 나는 경영학과에 지원했다. 지방의 4년제 대학이었고 순위로 치면 상위권은 아니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어디? 대학교 경영학과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다가 잠깐 나를 쳐다보셨다. 거기 몇 등급이야? 4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등급.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도 그래, 수고했네 한마디만 하시고는 다시 서류 작업에 몰두하셨다. 같은 해 민재는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 처음에는 법대를 생각했다가 의대로 방향을 바꿨다고 했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다. 민재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민재를 껴안으셨다. 역시 우리 아들. 서울대 의대라니. 어머니도 눈물까지 글썽이셨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다. 민재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식사 내내 대화는 민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민재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판사요.
아니면 검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님 변호사? 요즘 그쪽이 돈 잘 번다지? 네, 저보고 변호사가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민재는 뭘 해도 잘할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씹고 삼키는 동작만 반복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투명했다. 대학 생활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다. 지방에 내려가 자취를 시작했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친구들도 사귀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 나처럼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사는 친구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민준아, 너희 집안 법조인 집안이라며? 대박이다. 친구 하나가 신기해하며 말했다. 그래서 뭐 별로 좋을 것도 없어? 무슨 소리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부모님 찬스도 있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찬스는 무슨.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야.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농담이야. 대학 4년을 무사히 졸업하고 나는 취업을 준비했다. 대기업은 처음부터 포기했다. 내 스펙으로는 서류 전형도 통과하기 어려웠다. 결국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제조업 회사의 관리팀이었다.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규직이었고 나름 안정적이었다. 입사 소식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렸다.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어디? 산업이라고 제조업 회사예요. 거기 어떤 회사야? 들어본 적 없는데. 중소기업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취직한 거면 다행이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다. 격려도 축하도 없었다. 그저 다행이라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같은 시기 민재는 서울대 법대를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에 각종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셨다. 민재가 요즘 학교 동아리에서 봉사활동한대. 정말 착하지 않니? 민재는 정말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렸다. 나도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싶었다. 나도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얼굴에 미소를 띠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3년쯤 지났을 때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소개팅 자리였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첫인상부터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다.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회사 다니고 있고요. 제조업이요? 어떤 일 하세요?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죠. 평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의미 있는 일이죠. 그 말이 참 좋았다. 평범해도 괜찮다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나는 처음 만났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후 결혼을 결심했다. 청첩장을 돌리는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누구랑?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알았다. 결혼식 날짜 정해지면 알려줘. 네, 그리고 아버지,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식사라도 같이.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괜찮아요. 천천히 마음을 여시겠죠.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 괜찮아요. 저는 당신만 좋으면 돼요. 결혼식 날 부모님은 오셨다. 하지만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축하의 말도 격려의 말도 없었다. 그저 의무적으로 참석하신 것처럼 보였다. 하객들에게 인사하실 때도 어색해 보이셨다.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시고는 금방 자리로 돌아가셨다. 반면 민재가 결혼할 때는 어땠던가? 아직 민재는 결혼 전이었지만 부모님은 벌써부터 민재의 짝에 대해 이야기하시곤 했다. 민재는 나중에 좋은 집안 딸이랑 결혼해야지. 의사 집안이나 교수 집안 아니면 우리 같은 법조인 집안. 민재는 스펙도 좋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을 거야. 나와 수진이의 결혼은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두 사람의 결합.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수진이와 함께라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수진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내가 법조인 집안 출신이든 평범한 회사원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수진이의 그 말은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시댁 방문은 늘 고역이었다. 명절만 되면 우리는 부모님 댁을 방문해야 했다. 수진이는 늘 정성껏 준비해서 갔다. 과일도 사고, 한우도 사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챙겼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다. 왔어?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다. 저기 앉아 있어. 민준이는 이리 와서 상 좀 차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렸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했다. 수진이도 거들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말렸다. 며느리가 왜 부엌 일을 해? 앉아 있어.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었다. 수진이를 손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었다. 수진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어색하게 시간을 보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더 힘들었다. 민준아, 너는 저기 작은 상에서 먹어. 네. 아버지랑 민재랑 나는 큰 상에서 먹을 거니까. 너는 거기서 먹어. 나는 작은 상을 따로 받아서 구석에서 밥을 먹었다. 수진이도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마치 머슴처럼 따로 떨어져서 식사를 했다. 큰 상에서는 민재의 병원 이야기, 민재의 미래 이야기, 민재의 결혼 계획 이야기가 오갔다. 민재야, 법원에서 어때? 네,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역시 우리 아들은 뭘 해도 잘하니까. 민재는 역시 판사감이야. 그럼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나와 수진이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다.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그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다. 설거지는 당연히 내 몫이었다. 민준아, 설거지 좀 해라. 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수진이가 옆에 와서 거들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미안해요. 제가 같이 할게요. 아니야, 당신은 그냥 쉬어. 나 혼자 해도 돼. 수진이는 내 뒤에 서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그래? 왜 울어?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나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다. 비누 거품이 묻은 손으로 수진이의 등을 토닥였다.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수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수진이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엌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시댁 방문은 여전히 고역이었고 부모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나는 부엌 일을 했고 수진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지 못했고 대화에 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검사해 봐야 할 것 같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양성이었다. 수진이는 임신 6주였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기뻐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긴다. 우리만의 가족이 만들어진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저희 아이 생겼어요.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 그게 전부였다. 기쁨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축하 한마디뿐. 반면 민재가 약혼 소식을 전했을 때는 어땠던가. 부모님은 호텔을 예약해서 양가 상견례를 성대하게 치르셨다. 민재의 약혼녀는 대학병원 교수의 딸이었다. 의사 집안과 법조인 집안의 만남이라며 친척들까지 모두 초대했다. 우리 민재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역시 민재는 뭘 해도 최고야. 나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 수진이는 임신 중이었고 부모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나중에 민재한테 전해 들었다. 형, 미안해. 부모님이 인원수 때문에 형은 안 부르기로 하셨대. 괜찮아. 어차피 난 그런 자리 어색하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이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다. 차라리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나았다. 수진이의 출산일이 다가왔다. 여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지금 병원 가자. 나는 서둘러 수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아빠가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동시에 두려웠다. 나 같은 사람이 아빠가 되어도 괜찮을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수진이가 진통 중에도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진이는 항상 나보다 강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아드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다. 작고 빨갛고 울고 있는 아이. 내 아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안녕, 아빠야.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전부였다. 내가 아빠였다. 이름은 뭐로 지을까? 우진이 어때요? 우주의 우, 진실할 진. 우진이 좋네. 우진아, 잘 부탁해. 민준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다. 어머니, 저희 아들 낳았어요. 그래, 산모는 괜찮고? 네, 둘 다 건강해요. 그럼 다행이네. 나중에 시간 되면 볼게. 부모님은 병원에 오지 않으셨다. 나는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다. 어차피 관심 없으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100일, 돌, 2돌.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우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빨리 배웠다. 돌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를 말했고 2돌 무렵에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었다. 아빠, 책 읽어줘. 우진이 책 좋아해? 응, 좋아. 나는 매일 밤 우진이에게 책을 읽어줬다. 수진이도 교사라서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는 우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다.
우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다. 어머니, 우진이가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그게 오늘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우진이가 갑자기 제가 읽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라 읽는 거예요. 처음엔 외운 건가 싶었는데 다른 책을 줘도 읽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숫자도 100까지 셀 수 있어요. 간단한 덧셈도 하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우진이에게 한글을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냥 책을 많이 읽어줬을 뿐이었는데 우진이가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았다. 집에 와서 우진이에게 물어봤다. 우진아, 이거 읽을 수 있어? 나는 동화책을 펼쳤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착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우진이가 또박또박 읽었다. 우진아, 넌 언제 한글 배웠어? 몰라. 그냥 알아. 그냥 알아? 응. 아빠가 읽어주는 거 보면 알 것 같아. 나는 수진이와 눈을 마주쳤다.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5살이 되자 우진이의 재능은 더 확실해졌다.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놀라워하셨다. 우진이가 절대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음감이요? 네, 소리를 듣고 바로 음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악보를 보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한 번 본 곡은 바로 칠 수 있어요. 태권도를 시켰더니 운동신경도 뛰어났다. 우진이 정말 운동 잘하네요. 몸의 균형 감각이 탁월해요. 미술학원에서도 연락이 왔다. 우진이가 색감이 정말 좋아요. 그림도 창의적이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재능이 많다니. 나는 평범했는데 수진이도 특별히 천재는 아니었는데 우진이는 어디서 이런 재능을 받은 걸까? 여보, 우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부담 주지 말고 천천히 키우자. 우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우진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우진이는 무엇보다 착했다. 아빠, 나 오늘 친구랑 과자 나눠 먹었어. 그래, 우진이 착하네. 친구가 과자 없어서 슬퍼 보였어. 그래서 반 나눠줬어. 우리 우진이 정말 착해. 아빠, 나 아빠 좋아. 아빠도 우진이 좋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우진이는 내 인생에 찾아온 기적이었다. 우진이가 7살이 되던 해 명절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진이가 밝게 인사했다. 그래, 잘 왔구나. 아버지가 우진이를 쳐다보셨다. 처음으로 관심 있는 눈빛이었다. 우진이 몇 살이야? 7살이에요. 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가요. 그래, 공부 잘해? 네, 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우진이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보여드렸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책이었다. 이거 읽을 수 있어? 네, 읽어드릴까요? 우진이는 책을 펼치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우진이를 바라보셨다. 민준아, 우진이 한글 가르쳤어? 아니요, 스스로 배웠어요. 스스로? 네, 책을 많이 읽어줬더니 어느 순간 혼자 읽더라고요. 어머니가 우진이에게 다가오셨다. 우진아, 할머니한테 노래 한번 불러줄래? 네. 우진이는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동요를 불렀다. 맑고 정확한 음정에 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졌다. 노래도 잘하네. 피아노는 배우니? 네. 피아노 선생님이 저 절대음감 있대요. 절대음감? 네. 소리 듣고 바로 음 맞출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눈을 마주치셨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다음 명절에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하셨다. 민준아, 이번 추석에 우진이 데리고 와. 네, 그럴 생각이에요. 우진이 공부는 어때? 잘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 다르긴 하네. 핏줄.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이제야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인정하시는구나. 우진이가 잘하니까. 추석날 부모님 댁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어서 와. 우진이 할아버지한테 와봐. 아버지가 우진이를 무릎에 앉히셨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우진아, 학교 재밌어? 네, 재밌어요. 공부는 어때? 어려운 거 없어? 아니요, 쉬워요. 역시 우리 손자야. 똑똑하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기뻤다. 우진이가 인정받는 게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쓰라렸다. 나는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 나도 아들이었는데. 민재네 가족도 왔다. 형, 오랜만이야. 그래, 잘 지냈어? 응, 바쁘긴 한데 뭐. 민재의 아들 준호도 7살이었다. 우진이와 같은 나이였다. 준호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준호는 인사는 했지만 예의 바르지는 않았다. 눈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게임을 시작했다. 준호야, 식사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거 아니야. 민재 아내가 타이르려 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다. 싫어. 나 게임할 거야.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엄마 시끄러워. 어머니가 민재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애들은 다 그러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실망이 역력했다. 반면 우진이는 식사 시간 내내 예의 바르게 앉아 있었다. 우진아, 밥 맛있어? 네. 할머니가 해주신 밥 정말 맛있어요. 호호, 우리 우진이 참 착하네. 할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우진이는 그냥 놀아. 나는 눈을 의심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설거지를 시키셨는데, 우진이는 하지 말라고 하시다니. 식사 후 부모님이 우진이에게 물었다. 우진아, 피아노 한번 쳐볼래? 네. 우진이는 거실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부모님 댁에는 민재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피아노가 있었다. 우진이는 바이엘 교본에서 배운 곡을 쳤다. 정확한 터치에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와, 정말 잘 치네. 큰아버지가 감탄했다. 우진이 정말 재능 있네요. 큰어머니도 칭찬했다. 반면 준호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다. 준호야, 너도 쳐볼래? 싫어. 피아노 재미없어. 친척들의 시선이 우진이와 준호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분위기가 불편했다. 우진이가 칭찬받는 건 기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교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었다. 우진이는 학교에서 몇 등 해? 작은아버지가 물었다. 반에서 1등이에요. 와, 대단한데. 준호는? 민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뭐 중간 정도 해요. 중간? 작은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재 아들이 중간을? 의외네. 그 말에 민재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 기분을 너무나 잘 알았다. 나도 평생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았으니까. 그 이후로 부모님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전화가 자주 왔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우진이 데리고 올래? 할아버지가 보고 싶대. 네, 알겠습니다. 우진이 수학은 잘하니? 영어는? 잘하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혹시 과외 생각 있어? 내가 좋은 선생님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니. 내가 어렸을 때는 필요한 게 있어도 말할 수 없었다. 말해봤자 무시당하거나 내가 왜 그게 필요해? 라는 말만 돌아왔으니까. 주말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우진아, 할아버지가 선물 준비했어. 아버지가 큰 박스를 가져오셨다. 레고였다. 그것도 비싼 시리즈였다. 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진이가 좋아하는 거 사줘야지. 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어렸을 때 레고를 갖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건 공부에 도움 안 돼. 필요 없어라고 하셨다. 민재는 레고는 물론이고 온갖 장난감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진아, 할머니랑 외식 갈래? 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부모님과 외식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민재와는 자주 가셨지만 레스토랑에서 우진이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학교에서 그림 대회 나가요. 그래, 상 탈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우리 우진이는 뭘 해도 잘하니까 당연히 상 타겠지. 아버지가 우진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는 그 손길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저런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대화는 우진이 중심이었다. 우진이 장래희망이 뭐니?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학자도 멋있고 피아니스트도 멋있어요. 과학자? 좋지. 우리 집안에서 과학자 나오면 멋지겠네. 아니면 판사도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우진이가 판사가 되고 싶어? 네, 할아버지 멋있어요. 호호, 우리 손주가 참 기특하네. 나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다. 나도 어렸을 때 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너는 무리야. 공부를 잘해야 판사가 되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정말 괜찮아. 그냥 복잡한 것뿐이야. 부모님이 우진이한테 잘해주시는 건 좋은데 당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 알아. 수진이는 나를 너무 잘 알았다. 괜찮아. 우진이가 행복하면 돼. 당신도 행복해야지. 나는 우진이 덕분에 행복해. 하지만 정말 행복한지는 나도 모르겠었다. 기쁘면서도 쓰라렸다. 우진이가 인정받는 건 좋은데 늘 비교하는 것이 싫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민준아, 이번 추석에는 큰 집 가자. 우진이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많아. 네, 알겠습니다. 추석날 큰 집은 친척들로 붐볐다. 모두 우진이를 보고 싶어 했다. 우진이 왔네. 우리 천재 왔어. 우진아, 삼촌한테 와봐. 우진이 얼마나 컸나 보자. 친척들이 우진이를 둘러쌌다. 우진이는 밝게 웃으며 모두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우진이에요. 호호, 예의도 바르네. 역시 우리 집안 아이답네. 우진이 공부 잘한다면서? 대단하다. 우진이 피아노도 잘 친대. 나중에 한번 들려줘. 반면 준호는 구석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었다. 준호야, 인사해야지. 민재가 말했지만 준호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준호야. 뭐? 삼촌들한테 인사해. 귀찮아. 친척들의 표정이 굳었다. 큰아버지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아이 교육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 신경을 잘 못 썼네요. 그래도 기본 예의는 가르쳐야지.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 기분을 알았다. 나도 평생 저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으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다. 자, 다들 앉으세요. 큰어머니가 상을 차리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민준이네 가족은 여기 앉아. 여기요? 응, 큰 상에 앉아야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 작은 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큰 상에 앉으라고 하신다. 수진이도 놀란 표정이었다. 괜찮으세요? 저희는 작은 상에서 먹어도. 무슨 소리야? 우진이네 가족이 주인공인데 당연히 큰 상에 앉아야지. 우리는 큰 상에 앉았다. 처음으로 가족의 중심에 앉는 느낌이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기분이 묘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온통 우진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진이 학교에서 1등 했다며? 네, 다행히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야. 똑똑한 게. 우진이는 나중에 뭐가 되려고? 아직 어려서 결정은 안 했는데 관심사가 많은 것 같아요. 우진이 같은 애는 뭘 해도 성공하겠어.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다. 우진이가 칭찬받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과하게 떠받들 필요가 있나 싶었다. 그리고 민재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신경 쓰였다. 민재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밥을 먹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준호야, 밥 먹어야지. 민재 아내가 말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다.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싫어. 나 게임할 거야. 준호가 소리를 질렀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재가 화를 냈고 준호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소리 질러. 상황이 엉망이 되었다. 민재 아내가 준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재야, 아이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통계했다.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나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다. 마음에 부담스러워하지 말자. 부모님은 우진이를 만나기 위해 항상 먼저 연락을 하셨고 손자를 자랑하기 위해 늘 데리고 다니셨다. 우진이는 중고등학교 모두 전교 1등을 하면서 서울대 법학과에 수석 입학하였다. 우진이는 법을 공부할 때는 아주 이성적이고 날카로우면서도 감성도 풍부해서 음악, 미술을 모두 잘했고 특히 연극도 좋아해서 대학에서 연극부 활동도 하였다. 엄마 아빠를 모시고 늘 연극을 함께 보며 이야기했고 거리에서 댄스 배틀을 하거나 악기를 치며 부모님을 즐겁게 했다. 우진이 대학 졸업식 날 전교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했다. 지금 제가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우주였고 자랑이셨습니다. 약자를 돌아보고 늘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늘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민준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외로웠던 어린 시절, 차별 속에 늘 위축되어 지냈던 날들. 하늘은 공평하셨다. 그런 나에게 천재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비교는 좋지 않다. 민준 나는 민준으로서 멋진 사람이고 민재는 민재대로 좋은 사람이다. 나는 비교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민재랑 비교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지금 어딘가에서 비교로 인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